이 G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G세대를 수요층으로 갖고 있는 이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이 맨 처음에 온라인 북스토어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아마존 고라는 슈퍼마켓이 있고 아마존 프레시라고 신선 제품 파는 데를 갖고 있어요. 내수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온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들도 사실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있던 곳은 온라인으로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온라인이 있던 곳은 오프라인까지 점령하는 약간 그렇게 돼버렸는. 예, 사실 말씀하신 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오프라인 기업들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디지털화. 디지털화 해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온라인 기업들은 성장을 굉장히 가파르게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오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왔을 때 공간의 성격이 달라져요. 다르다. 공간의 성격. 혹시 여러분들 쇼룸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네, 쇼룸. 그루밍은 아는데. 쇼룸? 뭐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루밍.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안테나샵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쇼룸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정적인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공간에서 약간 이렇게 쇼케이스 한다라는 생각처럼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지. 판매 목적보다는 보여주는 목적이 더 있다. 진짜 약간 그렇게 봐야 팝업 돼요? 스토어 같은 느낌. 약간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브랜드를 경험하고 사진 찍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은 경험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판매는 맞아. 온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쇼루밍이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약간 재밌는 게 경험 공간화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 G세대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 계속 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차별적인 공간을 가는 거예요. 맞아요. 차별적인 경험을 하러. 여기가 똑같으면 그 다음날 안 가요. 근데 여기가 바뀌면 그 다음날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팝업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팝업 공간에서 브랜드를 경험을 하는데 그 브랜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희한하더라. 그래서 요즘 소위 핫플이라는 지역마다 팝업 스토어들이 그렇게 많이 맞아요. 여기 옆에 여의도 여기 새로 생겼잖아요. 중에 하나. 거기에 엄청 팝업 스토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예 그 공간이 있어요. 매주 바뀌는데 브랜드마다 이번 주는 이 브랜드, 다음 주는 저 브랜드 해가지고 역시. 맨날 팝업 스토어가 저도 거기다 바뀌더라고요. 그 만들어서 네. 이거 뭐 달아갖고 몇 개 팔아보고 했어요. 와, 진짜요? 축하로 해가지고. 네. 진짜요? 전부 제가 떠와놨어요. 몰랐는데 그거 안 팔린 건 다 제 거래요. 이만큼 있어요 집에. 나눠줘요. 다 제 거였어요. 다섯 개씩 주세요. 맞아. 홍보해드릴게요. 예, 홍석천 씨가 방금 핫플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대표적 핫플은 주로 어떤? 성수동이야, 성수동. 요즘 여의도 근처 물레. 신당동. 물레. 아니요, 성수예요, 성수. 요즘 해방촌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해방촌. 지세대한테 물어봐야 돼. 경리단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 맞아요. 경리도. 예.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수동, 물레동, 경리단길, 해방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약간 재밌게도 강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약간 오래된 공간, 오래된 도시잖아요. 오, 사실, 네. 그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있는 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적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키즈거든요. 아파트에만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파트에만 살아본 사람들이 성수동에 있는 공장 가면 굉장히 신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촌에 약간 언덕 올라가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의 공간도 좀 신기할 것이고 물레동도 마찬가지로 공장 공간이고요. 네. 예. 그래서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약간 좀 아날로그적 감성 같은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부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핫플이 될 것 같다는
그거 좀 생각했던 곳이 있어요. 어디였습니까? 10년 어딘가요? 전에. 지금 됐겠죠, 그러면? 어디? 지금 익선동입니다. 익선동. 너무 예쁘잖아. 와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곳에 구경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찍으러 갔었어요. 맞아요. 와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다 가봤죠? 그럼요. 역시 G세대. 그럼요. G 세대가 뭡니까? G 아니고 G. G세대, G세대. G세대. 발음이 옛날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그런데 쌤, 여기를 미리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좀 뜰 것 같다라는 걸 예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쌤같이 이런 거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돈이 엄청 많겠네요. 이거 하셨으면 대박 아닙니까? 혹시 투자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때 이제 익선동이 원래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2013년까지. 예. 부시구 개발하자는 논의는 1980년대부터 있었고 그게 논의가 멈춘 게 2013년이에요. 제가 이제 저기 다니면서 아카이망하고 연구한 게 2011년부터인데 예. 제가 그때 목적은 저기 재개발하면 안 된다는 게 목적이어서 그때 도전해라. 예, 근데 학교에서 잘릴 것 같아가지고 투자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 오늘 싶었으나. 그런 게 걸리는구나. 제가 그때 그래서 친했어야 되네. 투자 그게 잘 안 해요. 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요. 해놓은 거 보면 다 그 남들 다 하는 거 했더만 그냥. 에이. 저도 저 동네를 네. 네. 좀 초반에 한번 한 바퀴 돌다가 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 동네 자체가. 그래서 거의 사실 건물 하나 살 뻔했어요. 우와. 근데 건물주님이 갑자기 제가 산다고 하니까 안 파셔가지고 아하. 뭔가 있나 이래가지고 더 높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못 샀는데 두 분이 뭘 같이 그때 사셔야 되겠네요. 샀었더라면 지금 야. 방송 안 하고 있죠. 네,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제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익선동 10년 전 사진이고요. 네. 보시면 그냥 남루한 골목이에요. 골목에 그때 막 쥐 죽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양이가 담 넘어 다니고 했던 골목인데 그게 이제 이게 오른쪽처럼 이제 바뀐 거죠, 사실은요. 예. 한골탈퇴했네요. 예. 야. 근데 이제 익선동은 그나마 좀 의미가 있게 바뀐 것이 많은 곳이 합을이 되면은 기존의 장소성이나 역사상 다 부셔버리고 다 건물을 올리는데 여긴 다행히 건물을 올리기가 되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한옥이란 역사적 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안을 우리가 바뀌어서 하는 방식으로 도시가 개발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쌤 저렇게 약간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저런 한옥 건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사실 강북에 좀 더 북쪽에 가면 조금 더 있고 한데 굳이 익선동이 뜰 거라고 생각하실 때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 이후에 약간 트렌드가 강남 상권보다는 대부분 강북의 상권이 하플이 많아요. 맞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한 특징이 한 4개 정도가 잡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강력한 대중교통망이 있어야 돼요. 네. 저긴 종로 3가에 여기 3개가 지나가고요. 바로 지하철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삼백. 예, 산업. 저기는 이제 보석 산업하고 한복하고 이제 국악 관련된 산업이 있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 패션이죠. 패션. 예.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한옥이 저렇게 뭉쳐 있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한옥이란 역사 자원 같은 것들이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익선동이란 곳이 사실 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시점하고 궤를 같이 해요. 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여기가 굉장히 그 조그만 카페들이 모여 있기 시작을 해서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2013년에 저기를 부시지 말자 그리고 이제 놔두면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플랫폼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영향이 크면서 정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게 공간에 투영되면서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맞아. 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바뀌고 나서 익선동 모습만 봐가지고 이런 히스토리를 들으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이런 뭔가 익선동과 비슷한 사례를 가진 다른 핫플레이스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데들은 사실 서울에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데는 사실 신당역 부분. 신당이요? 여기요. 저희도 동네 얘기 분들 깊게 좀 원래 좀 보겠습니다. 괜찮지 않나 되게 원래? 자주 가요. 맞아요. 요즘 핫플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값이 좀 나갈 맞아요. 텐데, 이 요즘 동네는. 되게 핫해요. 오, 여기 유민상 씨 많이 갔었죠? 저는 뭐 먹방 촬영하러 여기 근처에 맛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먹방 촬영으로 많이 갔는데 근데 우리 때는 신당동 하면 떡볶이였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떡볶이 근데 요즘에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것보다는 딴 게 다 있다. 근데 친구들이랑 갈 때 신당동 되게 많이 가는데 되게 요즘 말로 킵치하다, 뭐 힙하다라고 하는 카페들이나 그런 벌써? 체험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나이 먹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은 서남 블록이고 나이 먹으신 분. 지금 말씀하신 지세대가 가는 거는 북동 블록이에요. 신당 중앙시장 기점. 그러니까 저쪽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시장, 신당동 중앙시장 바로 옆에 약간 뭐 주방 기구 네. 그리고 가구 막 이런 거 이렇게 맞습니다. 팔던 골목에 저런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로 가게를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막 좀 핫해진 공간이에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산업 생태계가 바뀌면서 도시가 바뀌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가 또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이 기승을 부렸을 때 도시,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기승을 부릴 때 도시가 달랐고요. 지금은 플랫폼하고 AI 혁명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가 바뀔 건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된 건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목도하지 못했던 정도의 빠른 기후 변화 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도시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시킬 건가. 예? 근데 이제 유엔에서 보면은 SDG라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17개를 선정한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도시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가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적인 부분들을 도시에 넣을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아마 지속 가능한 스마트 디지털 도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시티. 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네. 이수지 씨 살고 싶으신가요? 네, 제발요. 저렇게만 된다 그러면야. 그럼요. 너무 살기 좋고 좋은 곳이. 너무 편하고 이러면 다이어트는 언제 하나? 뭐 안 해요. 전 제가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아니 선생님 여기 너무 아니 이거 딱 봐, 보기만 해도 화려하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아 보이거든요. 진짜 살고 싶어요. 예. 이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스마트라는 단어에서 알듯이 우리가 IT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도시의 인프라 서비스를 지능화해서 좀 더 최적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도시 안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스마트 도시하면 완전히 때려 부시고 새로운 도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서울을 다 부셔버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그죠? 거기서 어떤 공존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역사성과 장소성이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하되 다양한 우리가 여기서 센서 같은 것들을 많이 박아요, 사실 도시에. 그걸 통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서울 또는 유럽에 있는 역사적 도시가 앞으로 가야 될 스마트 도시일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말씀이 딱 와닿는데 지금 나오는 곳 스페인이네요. 와. 예, 이 스페인 산탄데르라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산탄데르는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은 이 도시가 유럽에서 굉장히 스마트 시티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시 전역에다가 그 IoT 센서 같은 것들 다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쓰레기통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통에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거기 먼저 꽉 찬 데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 쓰레기차가 결정된 루트를 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루트를 달리 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스마트 서비스죠. 너무 효율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 소비를 30% 절감을 해서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 도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암스테르담이고요.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듯이 이제 태양광 같은 것들을 많이 뒤에 풍력인가요? 예, 풍력 발전해서 친환경 환경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 같은 것들을 좀 모았다가 필요한 데 이렇게 뿌려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고요. 또 집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그 발전량을 갖고 있다가 맞아. 발전회사에다 팔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쌩남께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저런 집은 아예 뭐 전기 따로 쓸 필요가 없이 먹으로 돌아간다고. 예, 그것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란 기술이고 네. 우리도 이제 뭐 제주도나 이런 데서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스마트 그리드. 이제 오른쪽은 이제 어떤 이 와이파이 같은 것들인데 비컨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기술인데요. 비컨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이나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것들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각종 정보를 전송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약간 뭐 저 스마트 지역 서비스. 상- 그럼 그 같은- 지역을 가면 이 집 맛집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시면 10% 디스카운트 이런 걸 쏴줄 수가 있는 그렇죠. 수 충분히 있겠네요. 쏴줄 수 있는 거죠. 시간대별로 그런 맞춤형 전략도 가능하겠네요. 내 개인정보가 막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거는 이제 그 조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그래서 플랫폼인 거예요. 여기가 뭐 할인 쿠폰 막 받으니까 진짜 밥을 지나만 5개 가도. 먹을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유명한 핫플레이스 지나가면 뭐 광고 막 띵띵 계속 뜨겠네. 여기 오세요. 지나가시는 왼쪽에 홍성 40빌딩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주고 얼마 공짜입니다. 뭐 알고.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거 도입하면 안 될까요? 우리 충분히 도입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막. 근데 많은데.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도시들은 유럽 도시들은 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인구가. 서울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테스트 베드에서 저런 서비스들을 테스트한 적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너무 좋겠다. 우리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이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평상시 좀 생각하고 있던 궁금증이 있는데
이 미국에 요즘에 IT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더 이상 오피스 지대에 막 직장인들 막 출근해서 꽉 차는 이런 모습의 도시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오피스가 지금 많이 비고 있다. 중앙 도시. 사람들이 뭐 외곽으로 빠진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원격 근무, 재택근무가 좀 늘어나면 또 도시가 그것 때문에 또 바뀌고 이러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기술 혁명이 계속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교외 지역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1920, 30년대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혁명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중심 도시의 오피스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재택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은 오피스로 계속 모였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똑같았어요.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서 공부를 할 거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죠. 계속 오피스로 맨하탄으로 출근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좀 좋은 것이 코로나가 지금 많은 걸 바꿔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심 도시 오피스로 출근하는 화생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공실이 심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떤 도시들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뀐 지역들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그게 도시마다 다를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스 공실률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코로나를 굉장히 잘 대응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사람들이 안 떠났구나. 안 떠났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도시마다 그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빨리 발전해서 슈카 씨도 집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어쩜 회사를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지 이것만 꾸준히 살라고 집에 안 들어가. 제가 지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라는 건 사실은 도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친환경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좀 더 공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공적 이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통 스마트 시티 하면 막 최첨단에 비용도 줄이고 이런 거를 좀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공적인 이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하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도시라는 게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건물이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도시가 발전한다고 해서 소수의 부자들만 사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디벨로퍼예요. 네. 그리고 그 디벨로퍼들이 조금 더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디벨로퍼들. 네. 그래도 디벨로퍼들이 누가 뭐래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쪽인데 물론 뭐 최소한의 그런 걸 법으로 뭐 지켜나가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개발 방식이 쉽사리 될까요? 네,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디벨로퍼 다 공적 이익을 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디벨로퍼는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익적 목적을 하는 디벨로퍼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알고 보니까. 그게 접니다, 이거는. 그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가회동 보면 가회동 31번지라고 사람들 제일 많이 사진 찍는 데 있어요. 저 가해동에서 결혼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지? 오. 여기 남산 보이는 뷰. 약간 언덕 위에서 남산. 맞아. 갔다 오셨군요. 한옥 있고 그 언덕에서 거꾸로 하면 남산 보이고. 맞습니다. 예. 예쁘겠다. 여기를 개발하신 분이 동일 인물이에요. 와, 진짜요? 북촌. 네, 북촌 일대. 이분이 이제 정세권이라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굉장히 연이 되는 게 1920년대 경성이 막 산업화되면서 지방에 있는 조선인들이 막 몰려와요. 당시 이제 경성이라는 데는 식민 도시잖아요, 그죠? 이 식민 정권에서의 목적은 일본인들 주거지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일본인들 주거지를 확장하는 거에서 연장선에서 나온 게 사실 두 개인데 네. 하나가 뭐냐면은 북촌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 총독부를 경복궁 안에 세우고 경성제대를 해화동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일본인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또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주변에 신도시를 세워서 그게 신당동이에요, 사실은. 계획적으로. 근데 그 신당동은 적산가구 타운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그렇게 일본인들을 위한 경성으로 막 바뀌는 시점에 이제 정세공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큰 한옥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조선인들이 살 수 있는 한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서민들. 그러니까 익선동 같은 경우가 원래 궁이에요. 철종의 조카와 사위가 살던 궁인데 그거를 매입을 한 다음에 쪼개서 지금과 같은 한옥을 만든 겁니다. 예. 근데 만들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중류층 이하 계층을 위해서 자기가 월부 또는 연부로 판매했다고 해요. 와. 월세, 월부 또는 연세 연부. 이런 건가요? 그렇죠. 월세. 그러니까 근데 디벨로퍼는 무조건 한 방에 끝나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날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딱 팔고 돈 받는 게 좋은 건데 네. 그거를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네. 음용을 제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더 놀라운 부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조선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어요.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독립운동하셨죠. 물산 장려운동. 예, 맞아. 맞아요. 그거를 이끌면서 조선어학회를 후원해요. 사실. 그럼 독립운동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훈장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디벨로퍼 첫 번째 디벨로퍼가 단순히 사익만을 추구한 게 아니고 공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야, 예, 아유, 훌륭하다.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100년 전에 저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ESG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ESG. 예, 그러니까 ESG가 그 환경이고 네. S가 소셜인데 그게 이제 지역 주민 커뮤니티예요. G가 거버넌스고 그건 결국 그게 뭐냐면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개발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어렵네. 예. 어려운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도시 안에서 어떤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청년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도시라는 곳에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 그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겠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공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네. 디벨로퍼가 그걸 할 겁니다. 그죠? 따라서 공공과 민간 디벨로퍼가 서로 적정한 균형선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보다 큰 공공선을 위한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제 함께하는 굉장히 건강한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한 디지털 도시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께서 오늘 되게 곤란해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이런저런 상황이 뭐 안 좋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부동산 그거 앞으로 안 좋다, 모른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부동산은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른다 이런 상황인지 이런 거를 또 한번 조금만 더 전망하시는 말을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책을 보셔야 될 텐데. 제목이 뭡니까? 책 제목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제가- 곧 출판 예정. 아니 사실은 이게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역사성 같은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 역사성이라는 게 하나의 겹인데 그냥 보시면 2호선이라는 라인을 쭉 보시면은 2호선은 강남 비즈니스 센터, 네. 잠실, 성수동도 하나의 큰 오피스 클러스터, 을지로 광화문 클러스터, 그다음에 홍대 합정. 지금 말씀드린 다 업무지구예요. 네. 업무지구를 따라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교들이 또 옆에 있어요.
그럼 2호선 라인이 과연 망하겠냐?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서울이 재밌는 게 2호선, 3호선, 9호선이 굉장히 강력한 라인이에요. 2호선, 3호선, 9호선, 6호선 사실은. 예. 강력한 라인이고 거기가 결절되는 데를 보면은 네. 환승 이런 곳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대중교통망이 워낙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 중에서 어떤 지하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직접 임장을 다니시든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하철 특강을 겨울 특강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하철 특강. 겨울 특강 늦어. 그래. 다음 주 빨리. 아, 다음 주 2주 연속으로 섭외를 할까요? 지하철 특강 한번 합시다. 방송에 안 나가고 우리끼리만. 저는 우리 둘이가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 고민, 성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시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간직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소의 가치 또는 역사적 가치 또 이런 고유성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독특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 미래 도시의 가치가 굉장히 빛나고 우리 또는 미래 후손의 삶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